자, 초대 기독교 시대를 우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초반기 시작 부분과 또 유대인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까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 부분을 지금 잠깐 또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개관으로 우리가 우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처음 100년 사도 시대, 그 다음에 한 400년의 교부 시대, 그렇지만 이제 초기 교부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제국 내의 종교가 된 300년 이후를 제국 기독교 시대에서 후기 교부 시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기독교의 이 500년 동안의 전체적인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많은 그 어떤 다리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해줬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유대교의 배경을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 유대교의 백그라운드 없이는 기독교가 있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우선 유대인으로 오셨고, 첫 번째 초기 사도들이 모두 또 유대인들이었고, 또 처음에는 본인들을 유대교 안에서의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그 사상 안에서, 그리고 유대교적인 그 신앙 안에서 이 기독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결국은 유대교 쪽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어떤 이단의 유대교 내에서 형성된 이단으로 보면서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있었던 유대교인들과 팔레스타인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좀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제 워낙 오랫동안 많은 그 제국들 사이에서 정복당한 민족으로서 정복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여러 지역으로 많이들 다들 흩어지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자리에 앉기도 되고, 또 정복당할 때마다 또 피해서 피난민이 되기도 하면서 많은 지역들로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서 본인들의 유대인의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고, 이러한 회당들이 기독교 첫 선교사들,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이런 첫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교인들이 몰려있는 회당들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 사역을 시작했고, 설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한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나갈 수 있는 접촉점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에 벌써 헬라 말로 구약이나 여러 그 유대교 안에서의 경전들을 다 번역을 해놔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쓰는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그 죄, 회개, 이런 단어들이 벌써 유대인들이 번역해 놓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언어들 통해서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하지 못한 유대인적인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그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당히 넓은 고대 문화권이 그리스 문화권 안으로 들어간 상황 안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리스 문화는 물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고린도,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라고 불리는 소아시아 지역, 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지중해 연안 이 지역이 원래 그리스 문화의 원산지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크리트라고 써져 있는 가장 긴 그 섬에서부터 그리스 문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해서 수백 년 동안
형성된 그리스 문화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전 고대 지역에 많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때문에 고대 지역으로 많이 확산되고 또 심어지게 된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비록 영국 제국 안에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영어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영어를 해야지 서로 또 많은 경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영국 제국은 옛날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영국 제국의 문화적 유산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몇 세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런 것 같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은 비록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그 그리스 문화권 안으로 들어온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 문화, 그리스 언어, 그리스 철학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서 지금 크리트가 가장 이 지역에서 오래된 그리스 문화의 원산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가장 절정을 이뤘던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는 이제 아테네. 그렇지만 또한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살았기 때문에 크리트, 고린도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이 지역, 그리고 특히 이 지역, 이 섬 지역, 그리고 이런 해안 지역이 그리스 문화의 절정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이 지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부르는 이 산간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변방,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지 그리스 문화의 원산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본인들이 가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국을 세울 때 많은 제국을 가서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화권으로 흡수하는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로마를 수도로 하던 것을 이제 로마를 떠나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 때 비산티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가서 여기를 콘스탄티노플로 만들죠. 새로운 수도로 만들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나중에 300년대 이후에 이 지역이 더욱더 중요해진 것은 그 그리스 문화권 안쪽으로 더 깊이 로마의 수도가 들어와서 여기가 훨씬 더 영향권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와 그 라틴 지역, 라틴 말을 하는 로마와 서부 지역은 좀 많이 소홀해진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그리스 문화권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그리스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 지역, 그 고린도가 있는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남부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위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마게도니아 이런 지역들로 많이 나눌 수가 있다. 펠로폰네소스 하면 이제 많은 섬들이 있거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그쪽이 훨씬 더 번영한 지역이죠. 지금도 홍콩, 무슨 도쿄, 무슨 뉴욕, 파리 다 해안 쪽에 있고 런던 다 해안 쪽에 있지. 산간 지형 중간에 있는 도시들이 중요하지는 별로 않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다 그런 것 같이 옛날에도 해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훨씬 더 문명이 발전되고 또 인구도 많고 했던 지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초기부터 워낙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단한 국가의 어떤 영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도시국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아테네도 도시국가, 스파르타도 도시국가, 나중에 필리파이로 다 도시국가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도시국가.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를 생각하면 도시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홍콩도 약간, 물론 지금 중국에 흡수가 되긴 했지만 도시국가 같은 형태로 존재하면서 굉장히 발전되고 부자고 인구도 많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이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다들 이제 그리스말을 하고 비슷한 어떤 문화를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 헬라인들이다, 그리스 사람들이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 어떤 하나의 국가로 형성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국가라는 그 형태가 워낙 이제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제국의 황제 이런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도시국가마다 어떤 데는 과도 정치, 말하자면 작은 뭐 독재 정치죠. 작은 독재 정치. 그다음에 아니면은 민주 정치. 이제 그 도시국가 안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민주 정치.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1000년 BC, 그러니까 BC 한 1000년 정도까지 기독교 시대 BC죠. 이게 예수께서 오기 한 1000년 전부터 정도에서 아테네 도시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가 꽃을 피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은 그런 도시 국가들이 우리는 헬라 사람이다. 헬라 문명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결국 같이 함께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 리추얼을 같이 하는 그런 올림픽 게임이 77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비록 독립적인 국가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서로 함께 공유하는 문화의 공유성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언어와 헬라 문화를 생각할 때 이러한 영향들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기독교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종교들과 또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헬라 문화의 영향은 그냥 그 초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유럽에 나타나는 서유럽 기독교 그리고 서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종류의 헬라 문화의 특징들이 나중에 서유럽의 특징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언어와 헬라 문화 이제 언어가 이제 그리스 언어가 전 지중해 연안으로 굉장히 많이 공통어 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와 함께 헬라 문화가 함께 번졌다. 그리고 이제 1000년 BC, 뭐 700년, 500년, 300년 하여튼 그 모든 시기에 아테네의 영향이 가장 주도적이었다. 아테네 안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학구적인 사람들의 철학자라든지 아테네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그 주도력을 아테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유산이 그리스 문화의 지적인 유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문화가 남긴 지적 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서유럽 쪽에 많이 나타나는 나중에 특히 이제 중세 이후에 계몽 운동 무슨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성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한 이성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 문화의 어떻게 보면 유산인데 서유럽 쪽으로 전파가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성적인 거, 뭐 합리적인 거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논쟁해서 토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어떤 독재적인 누군가가 과도 정치가 강한 게 아니고 어떤 뭐 족장이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 시민들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이런 그 프랙티스가 그것이 이제 많이 전달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아시다시피 그리스 안에서 초기 그 어떤 과학 발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원자력 할 때 하는 그 어떤 원자 이런 것들도 아테네나 이런 그 그리스 내에서 벌써 나타났던 거, 여러 가지 수학 공식 뭐 이런 거 다 여기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영향이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인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죠 한국말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서유럽 안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중세와 근대 현대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안에서의 가장 큰 그리스뿐만 아니라 서유럽 그리고 서방 세계의 가장 기초적인 철학과 문화적인 바탕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